금요일 오후 지하철 2호선, 시민들로 가득한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한 젊은 여성이 할아버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작은 친절이 예상치 못한 사건의 시작이 되었죠. 강남 일대를 주름잡는 조직의 보스 박태식과 그의 부하 3명이 이 여성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꼴의 군인이라고 시민의식은 투철하네.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특임대 소속이라는 것을. 작은 체구의 29세 여성 앞에서 키 180cm가 넘는 건장한 남자 4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지게 될 줄은. 과연 이 충격적인 30초간의 대결 이후 이들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곧 도착해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국화꽃도 샀어요. 김소영이 스마트폰으로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며 지하철 2호선에 몸을 맡겼습니다.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퇴근 시간대라 그런지 차량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3주기 제사를 앞두고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었거든요. 소영은 3박 4일의 소중한 휴가를 맞아 평상복 차림으로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29세 여성이었지만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과 고든 자세에서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죠. 특히 그녀의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훈련과 실전을 통해 단련된 날카로운 시선이었거든요. 차창 너머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소영은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6.25 참전 용사였던 할아버지는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소영아, 군인은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사람이란다. 나약한 자를 보호하고 불의에 맞서는 것이 진정한 용기지. 할아버지의 그 가르침이 소영을 지금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707특임대라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로 말이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런 것들을 잠시 잊고 싶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딸이자 손녀로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소영의 가방 안에는 특별한 물건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비상용 나이프, 호신용 최루 스프레이, 그리고 특수 제작된 강철 펜이었죠. 군인의 습관으로 항상 휴대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필요하지 않았지만 오늘 밤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역은 강남역입니다. 안내방송이 울려 퍼지자 소영은 다시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좋아하는 떡도 사왔어요. 금요일이라 사람이 많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김은희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55세 선생님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소영을 키워왔죠. 딸이 군인의 길을 선택했을 때도 묵묵히 지지해 주었습니다. 소영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아이고, 우리 딸 올 시간이네. 김은희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제사상 준비는 이미 끝났지만 소영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따로 만들고 있었거든요. 딸이 휴가 나올 때마다 살이 빠져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특수부대 훈련이 워낙 힘들다 보니 그런 것 같았죠. 지하철이 강남역에 도착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몇 명의 승객이 내리고 새로운 승객들이 탔죠. 소영은 창밖을 보며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할아버지는 늘 소영에게 무용담을 들려주셨거든요. 6.25 전쟁 때 동료들과 함께 나라를 지킨 이야기들 말이에요. 소영아, 할아버지도 너 나이 때 나라를 위해 싸웠단다. 무서웠지만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거든. 그 말씀이 소영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
군인의 길을 선택한 거였죠. 707특임대에 들어간 지도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여성이라는 이유로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도 했지만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냈죠. 대테러 작전, 인질 구출, 적 후방 침투 등 수많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지난달에도 북한 무장간첩단 소탕작전에 참여해 큰 성과를 거뒀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소영은 이날이 얼마나 특별한 날이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형님, 오늘 그놈 제대로 혼내줬죠? 강남역에서 탄 건장한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키가 185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덩치 큰 사내였죠. 이름은 박태식, 35세로 강남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직의 중간 보스였습니다. 그의 몸에는 수많은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오른쪽 손등에는 칼로 베인 상처가 선명했습니다. 지난주 경쟁 조직과의 패싸움에서 생긴 것이었죠. 당연하지, 이정호야. 우리 돈 떼먹고 튀려던 놈이 어디 있어. 박태식이 거칠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오른팔격인 이정호가 서 있었죠. 33세의 이정호는 키 180cm의 근육질 체격을 자랑했습니다. 실직 후 생계를 위해 조직에 들어온 가장이었거든요. 집에는 7살 딸과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이 한 일은 평소보다 훨씬 잔혹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한 상대방을 창고로 끌고 가서 야구 방망이로 무릎을 부러뜨렸거든요. 그 사람의 비명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형님, 그런데 너무 과하게 하신 건 아니었나요? 이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정이 있다 보니 이런 일들이 부담스러웠거든요. 뭔 소리야? 조직 규율을 어기면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지. 박태식이 눈을 부라리며 말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온 최민수와 강서구도 고개를 끄덕였죠. 최민수는 31세로 도박빚 때문에 조직에 들어왔고 28세의 강서구는 키 183cm의 막내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방황하다가 이 길로 빠진 경우였죠. 강서구의 오른쪽 팔에는 뱀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최민수는 금리를 번쩍이며 웃었습니다. 4명의 조직원들이 지하철에 타자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큰 목소리와 거친 말투 때문에 승객들이 움츠러들기 시작한 거죠. 몇몇은 눈치를 보며 다른 칸으로 이동했습니다. 박태식은 그런 반응이 오히려 기분 좋았습니다. 자신들의 위세를 과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사실 그들은 오늘 더 큰 일을 벌일 계획이었습니다. 경쟁 조직의 아지트를 급습해서 완전히 소탕하는 것이었죠. 가방 안에는 강목과 쇠파이프, 그리고 최민수가 숨기고 있는 접이식 칼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정호야, 우리 오늘 몇 시에 집에 들어가? 최민수가 물었습니다. 아, 나는 일찍 가야 해. 딸이 기다리고 있거든. 이정호가 대답했죠. 그는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런 일을 계속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특히 7살 딸이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을 때마다 대답하기가 곤란했습니다. 딸한테는 회사 다닌다고 했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강서구는 선글라스를 쓰고 팔짱을 끼며 으스댔습니다. 막내라서 형들한테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형님들, 오늘 저녁에 노래방 가시죠. 제가 쏠게요. 강서구가 말했습니다. 너 돈이 어디 있어? 최민수가 비웃었죠. 아, 이번에 일당 많이 받았잖아요. 강서구가 변명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일당은 오늘 저지른 폭행의 대가였습니다. 한 사람을 반죽음 상태로 만들고 받은 피 묻은 돈이었죠. 그때 다음 역에서 한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탑승했습니다. 72세의 박영수 할아버지였죠. 6.25 참전용사로 국가유공자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다리가 불편해서 지팡이에 의지해 걸어야 했죠. 지하철 안을 둘러보니 자리가 모두 차 있었습니다. 특히 우선석에는 박태식과 조직원들이 당당히 앉아 있었죠. 하지만 이들은 할아버지를 보고도 일어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지만 지하철이 흔들릴 때마다 휘청거렸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조직원들의 험악한 분위기 때문에 선뜻 자리를 양보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소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소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박영수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네, 아가씨.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죠. 소영의 친절한 행동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도 이런 예의 바른 아이가 있구나 싶었거든요. 박태식이 그 모습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 중에도 저런 애가 있네. 신기하다. 박태식의 말에 다른 조직원들도 킥킥 웃었죠. 박영수 할아버지가 자리에 앉으며 소영을 자세히 보더니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김대한 대령님 손녀분이신가요? 할아버지의 갑작스런 질문에 소영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를 어떻게 아세요? 허허, 그래요. 나는 박영수라고 하네. 할아버지와 6.25 때 함께 싸운 전우였어요. 정말 닮았구나. 박영수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김대한 대령은 할아버지의 소대장이었거든요. 전쟁 중에 여러 번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기도 했죠. 특히 철원 전투에서 중국군에게 포위당했을 때 김대한 대령이 홀로 적진으로 뛰어들어 포위망을 뚫어준 덕분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녀를 이렇게 만나다니 정말 운명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항상 자랑하시던 분이세요. 소영이 감격해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박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전쟁 때 함께 싸우며 생사고락을 같이 한 전우였다고 하셨죠. 김대한 대령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요. 나를 여러 번 구해주셨거든. 박영수 할아버지가 회상에 잠겼습니다. 특히 그날 밤 적군의 기습 공격으로 부대가 전멸 위기에 처했을 때 김대한 대령이 홀로 적의 기관총 진지로 돌진해서 모든 부하들을 구해낸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날 김대한 대령은 총탄 3발을 맞고도 끝까지 버텨냈었죠. 그때 박태식이 이 감동적인 순간을 깨뜨렸습니다. 뭐야, 저거. 군인 집안이야? 꼴에 군인이라고 시민의식은 투철하네. 박태식의 조롱 섞인 말에 조직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요즘 여자 군인들 많던데 뭐 하나요? 밥 짓고 빨래나 하나? 최민수가 끼어들었죠. 강서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형님. 여자가 무슨 군인이야. 집에서 애나 봐야지. 박영수 할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이 젊은이들아, 군인을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25 전쟁을 겪은 세대로서 군인에 대한 모독을 참을 수 없었거든요. 특히 김대한 대령 같은 영웅을 길러낸 가문을 모독하다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정호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형님, 그만하시죠. 괜히 노인분까지 건드릴 필요 없잖아요. 이정호가 박태식을 말렸습니다. 집에 있는 딸 생각이 났거든요. 이런 모습을 딸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싶었죠. 하지만 박태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모르시나 봐요? 군인이 뭐 대단한가요? 우리가 진짜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박태식이 자신의 문신을 자랑하듯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최민수도 금리를 번쩍이며 웃었고
강서구는 가방에서 쇠파이프를 살짝 꺼내 보였습니다. 승객들이 더욱 위축되었죠. 박태식의 말에 승객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죠. 조직원들의 분위기가 워낙 험악했거든요. 특히 최민수가 가방에서 뭔가 날카로운 것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보여서 더욱 무서웠습니다. 소영은 지금까지 참고 있었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모욕하는 것도 모자라서 박영수 할아버지까지 무시하다니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소영은 아직 정체를 드러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가능하면 평화롭게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야, 여자 군발이야. 내가 말하는데 왜 대답 안 해? 박태식이 소영을 향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키 185cm의 큰 덩치로 압박감을 주려고 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 사람들을 협박할 때 쓰던 특유의 거친 억양이 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소영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싶었거든요. 휴가 중이라 평화롭게 보내고 싶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박태식의 주먹에 난 상처, 최민수가 숨기고 있는 무기, 강서구의 불안한 눈빛, 이정호의 망설이는 표정까지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뭐야 이 여자가? 말투 봐라. 까불어? 박태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꼴의 군인이라고 시민의식은 투철하네. 너 같은 것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야. 박태식의 말에 다른 조직원들도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호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형님 앞에서 반대할 수는 없었죠. 형님, 이런 건방진년은 제대로 가르쳐줘야 해요. 최민수가 박태식을 부추겼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접이식 칼을 살짝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물론 다른 승객들이 보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숨겼지만 소영의 훈련된 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서구도 거들었죠. 맞아요, 형님. 여자가 생이기네요. 혼내줘야 해요. 총 4명의 조직원들이 소영을 둘러쌌습니다. 키 180cm가 넘는 건장한 남자들이 작은 체구의 여성을 에워싸는 모습이었죠. 승객들이 더욱 긴장했습니다. 몇몇은 스마트폰으로 112에 신고하려 했지만 조직원들의 위협적인 시선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소영을 바라봤어요. 아가씨, 괜찮겠어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소영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그 미소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오히려 박태식 일당을 안쓰럽게 바라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훈련받을 때 교관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자신의 힘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악을 응징하라. 이정호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는 7살 딸 생각이 났거든요. 딸이 자기 전에 아빠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런 일로 늦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형님, 이 정도면 됐지 않나요? 이정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이 여자가 우리를 무시했잖아. 박태식이 화를 냈어요.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야, 내가 누군지 알아? 강남에서 내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어. 박태식이 으스댔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직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경쟁 조직과의 패싸움에서 승리한 이야기, 돈을 갚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았죠. 관심 없습니다. 소영이 짧게 대답했죠. 이 말에 박태식이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여자가 감히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었거든요. 너 죽고 싶어? 박태식이 소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죠. 소영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박태식의 손목을 정확히 잡았습니다. 707특임대에서 배운 관절 기법이 자연스럽게 나온 거였어요. 손 치우세요. 소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야, 이 여자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박태식이 당황하며 손을 빼려 했지만 소영의 그립은 생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뼈가 부러질 것 같은 아픔이 손목을 타고 올라왔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손 치우시고 자리로 돌아가세요. 소영이 손목을 놓아주며 경고했죠. 너 지금 날 만만하게 봐. 박태식이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여자에게 그것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제압당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거든요.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소영에게는 그 주먹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어요. 707특임대에서 받은 수년간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실전에서 무장 테러범들과 맞서 싸운 경험도 있었고 근접 전투 부문에서는 부대 내 최강자였습니다. 몸을 살짝 틀어 주먹을 피하고 동시에 박태식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으악! 박태식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관절이 어긋날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형님! 이정호가 소리치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침착했죠. 첫 번째 부하의 주먹을 맞고 카운터로 명치를 정확히 찔렀어요. 이정호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뒤로 밀려났습니다. 두 번째로 달려든 최민수는 발차기를 시도했지만 소영이 다리를 잡고 밀어내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민수가 숨기고 있던 접이식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승객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 번째인 강서구는 소영의 어깨 너머로 덤벼들었지만 소영이 몸을 낮추며 어깨로 받아내고 대받아치기로 제압했어요. 강서구는 지하철 벽에 등을 세게 부딪히며 주저앉았습니다. 불과 30초 만에 4명의 조직원이 모두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이 조용해졌어요. 승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체구의 여성이 키 180cm가 넘는 건장한 남자 4명을 순식간에 제압한 거였거든요. 그것도 무기까지 들고 있던 상대들을 맨손으로 말이죠. 소영은 바닥에 떨어진 칼을 주워 안전하게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증거물로 경찰에 제출할 생각이었죠. 박태식이 겨우 일어나면서 소리쳤습니다. 야, 너 뭐야? 대체 정체가 뭐야? 소영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707특임대 김소영 대위입니다. 박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707특임대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중 하나였죠. 북한 특수부대와 맞서 싸우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특임대? 이정호가 더듬거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영이 담담히 대답했어요. 제가 뭘 하는지 궁금하셨죠? 대테러 작전, 인질 구출, 적 후방 침투 등을 담당합니다. 참고로 저는 격투기 부문에서 부대 내 1위를 3년 연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서해상에서 북한 무장간첩단 소탕 작전에 참여했어요. 실제 실전 경험도 풍부하죠. 박영수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며 박수를 쳤어요. 역시 김대한 대령님 손녀구나.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승객들 사이에서도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곧 지하철 칸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어요. 잘했어요. 멋있어요. 조폭들 혼내줘서 고마워요.
진짜 군인이 이런 거구나.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죠. 박태식과 부하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특히 최민수는 자신이 칼까지 꺼낸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707특임대 대위를 칼로 위협하려 했다니 생각만 해도 등골이 서늘했죠. 이정호는 집에 있는 딸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딸이 이런 모습을 봤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부끄러웠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조직원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싶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어요. 박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그 순간 지하철이 급정거했습니다. 누군가 비상벨을 눌렀던 것이었죠. 차장이 급히 달려와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차장이 물었습니다. 소영이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고 승객들이 증언해 주었습니다. 차장은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했고 다음 역에서 경찰이 대기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정호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에 7살 딸이 있는 아버지로서 더 이상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없었거든요. 특히 707특임대 대위라는 말을 듣고 나니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박태식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707특임대라는 말에 완전히 기가 죽었거든요. 그들은 국가를 지키는 진짜 전사들이었고 자신들 같은 조직폭력배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였습니다. 사과는 저에게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에게 해야죠. 소영이 주변 승객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불편하게 해드린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특히 박영수 할아버지께 사과하세요. 6.25 참전 용사이신 분을 모독한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박태식과 부하들이 승객들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특히 할아버지께 너무 무례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박영수 할아버지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아, 나도 젊을 때 방황했네. 하지만 6.25를 겪으며 깨달았어. 진짜 남자는 약자를 보호하는 사람이야. 힘이 있다고 남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말이지. 할아버지의 말에 이정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7살 딸이 있는 아빠입니다. 오늘 일로 딸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이정호의 진심 어린 말에 승객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소영도 이정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잘못된 길로 빠진 사람의 절망감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올바르게 사시면 됩니다. 소영이 따뜻하게 말했죠. 최민수와 강서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승객들도 너그럽게 받아들였어요.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하자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경찰관들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증거물로 최민수의 칼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승객들과 박영수 할아버지의 선처 요청으로 조직원들은 훈방 조치되었습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자세한 조사를 받기로 했죠.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박태식 일당의 과거 행적들이 드러났습니다. 폭행, 공갈, 협박 등 수많은 범죄 기록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들은 진심으로 회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직원들이 경찰서로 끌려가기 전
박영수 할아버지가 박태식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아직 늦지 않았네. 내 연락처 줄 테니 언젠가 찾아와 보게. 올바른 길이 뭔지 이야기해 주마. 할아버지가 명함을 건네주었어요. 6.25 참전 용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죠.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박태식이 진심으로 인사했습니다. 정말 찾아뵙겠습니다. 조직 생활도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겠어요. 이정호도 할아버지에게 인사했어요. 저도 할아버지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딸한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도록 노력하겠어요. 지하철이 역에 도착하자 조직원들이 경찰과 함께 내렸습니다. 그들이 내린 후 지하철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승객들이 소영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거든요. 대위님 정말 멋있어요. 젊은 여성이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이렇게 훌륭하구나. 중년 남성이 감탄했어요. 박영수 할아버지가 소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마웠네.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손녀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고 자랑스러워 하실 게야. 소영은 할아버지의 말씀에 뭉클해졌습니다. 정말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아버지도 나라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겠어요. 소영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침 한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영상은 곧바로 SNS에 업로드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조폭들 혼내주는 707특임대 여군 대위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영상은 순식간에 조회수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렸어요. 와, 진짜 간지난다. 이게 진짜 군인이지. 조폭들 쫄아서 사과하는 거 봐라. 707특임대 대단하다. 여군이라고 얕보다가 개박살 났네. 우리나라 군인들 자랑스럽다. 칼까지 들고 달려들었는데 맨손으로 제압하네. 진짜 영화 같다. 이런 군인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구나. 든든하다. 다음날 각종 언론에서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시민 보호한 707특임대 여군 화재. 조폭 4명 제압한 여군 대위, 누리꾼들 찬사. 진짜 군인이 뭔지 보여줬다. 707특임대 여군 대위 화재. 무기든 조직폭력배 맨손으로 제압. 시민들 박수갈채. 소영은 갑작스러운 유명세에 당황했지만 부대에서는 오히려 격려했어요. 김대위 잘했다. 부대장이 말했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지. 시민을 보호하고 악을 응징하는 것 말이야. 우리 707특임대의 명예를 빛냈어. 국방부에서도 소영의 행동을 치하하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시민보호 모범 사례로 선정되어 표창까지 받게 되었죠. 하지만 소영에게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박태식 일당이 정말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죠. 한편 박태식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직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거든요. 형님,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최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래. 박태식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날 그 여군 대위를 보면서 깨달았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말이야.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이더라고. 이정호도 마음을 정했습니다. 형님, 저도 그만두겠어요. 딸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정직하게 살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싶어요. 박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정호야.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자. 박영수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 아직 늦지 않았어. 며칠 후 박태식은 박영수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지하철에서 뵌 박태식입니다. 오, 젊은이 왔구나. 어서 들어와.
박영수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할아버지, 저 정말 바뀌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태식이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먼저 마음부터 바꿔야 하네. 남을 해치는 일은 절대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거야. 박영수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전쟁 경험담을 들려주며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박태식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정호는 택시기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정직한 일로 가족을 부양하고 싶었거든요. 아빠, 새 직장 어때요? 7살 딸이 물었습니다. 아주 좋아, 우리 딸. 아빠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이정호가 딸을 안으며 말했어요. 최민수는 도박을 끊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서구는 요리학원에 다니며 요리사의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모두가 707특임대 여군 대위의 용기에 감화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박태식은 용역업체를 차려 정직하게 살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도 하고 있었죠. 혼자 사는 노인분들의 집수리,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이사 도움 등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정호는 모범 택시기사가 되어 승객들에게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밤늦게 혼자 다니는 여성 승객들을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것으로 유명했죠. 아빠, 오늘도 일 잘하고 와요. 딸이 이정호에게 인사했어요. 그래, 우리 딸. 아빠가 자랑스러운 택시기사가 될게. 이정호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딸은 이제 아빠가 정말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최민수와 강서구도 각각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성실하게 살고 있었어요. 최민수는 건설 현장에서 성실함을 인정받아 팀장으로 승진했고, 강서구는 요리사 자격증을 따서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년 후 같은 지하철역에서 소영이 지하철을 타는데 깔끔한 정장을 입은 박태식을 만났습니다. 대위님, 아니, 이제 소령님이시죠? 박태식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소영은 진급해서 소령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이례적으로 빠른 진급을 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덕분에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께서 인생 멘토가 되어주셨어요. 박태식이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빛도 예전에 거칠고 위협적인 모습이 아니라 따뜻하고 진실한 모습이었죠. 이정호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소령님, 제 딸이 꼭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7살 딸이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어요. 언니, 아빠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아빠가 말해줬어요. 언니가 진짜 영웅이라고요. 소영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받았거든요. 박영수 할아버지도 나타나 모두를 반갑게 맞았어요. 김대한 대령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손녀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고 자랑스러워 하실 게야. 할아버지, 저희 모두 할아버지 덕분에 새 사람이 됐어요. 박태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정호도 말했어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딸도 아빠를 자랑스러워해요. 최민수와 강서구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최민수는 건설회사 팀장으로서 당당한 모습이었고, 강서구는 요리사복을 입고 있었어요. 모두가 함께 웃었습니다. 진정한 변화와 희망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순간이었죠. 소영은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에 맞선 결과였어요. 박태식의 용역업체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정호는 시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택시기사가 되었어요. 최민수는 건설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새 출발을 했고, 강서구는 요리사가 되어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가치를 전하는 멘토 역할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소영은 여전히 707특임대에서 국가를 지키며 시민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지하철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에서 시작되었어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여러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것이죠. 그리고 그 영향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박태식이 도운 어려운 이웃들, 이정호가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준 승객들, 최민수가 성실하게 지은 건물들, 강서구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까지 모든 것이 선한 영향력의 연결고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늦지 않았다. 올바른 길로 돌아서면 누구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